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과학의 황금기를 누리며 이제는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20세기 과학자들. 그들은 이제야 마침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고 더 이상 이 자연이 인간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없다고 자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하던 과학계에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 등장하니 그의 이름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당시 과학자들이 바라보았던 자연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고, 그렇게 발표한 그의 논문은 과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죠. 그의 이론은 우리와는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실생활에까지 파고들며 정말 400만 년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를 한순간에 뒤바꾸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그 파장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우리 인류는 결코 알고 싶지 않던 사실까지 알아버리게 됩니다. 이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지구, 그리고 그 지구를 품고 있는 태양의 미래가 끝없이 암울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중력을 떠올린 뉴턴. 뉴턴은 단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사과를 보며 지구와 사과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놀라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그 힘은 강해진다고 보았죠. 게다가 이 법칙을 통해 뉴턴은 행성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임까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뉴턴의 중력 법칙은 왜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는 건데요. 단순히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존재한다는 자연적 현상만을 기술한 것일 뿐, 중력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만유인력은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존재할 때에만 정의할 수 있는 힘으로, 어떠한 공간에 물체가 하나만 놓여 있을 때에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력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중력의 본질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1915년,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중력의 본질이 드디어 밝혀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물의 도움을 받아 중력을 표현한다는 게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체가 두 개가 생기는 순간 중력이 생기고 다시 물체가 한 개가 되면 중력이 사라진다니,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긴 하죠. 결국 아인슈타인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떠올렸던 뉴턴처럼 이제껏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물체가 시공간이라는 천막 위에 놓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천막 위에 우리 지구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자신의 중력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할 테죠. 하지만 지구가 있는 천막에 달을 놓게 되면 달은 지구가 만들어 놓은 굴곡을 따라 아래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려 들어가는 힘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중력이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 하에서만 증명되었던 중력을 조금 더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풀어내며 중력 이론을 마침내 완성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이 세상의 비밀을 풀어낼 도구를 손에 넣게 된 인간.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탄생한 도구를 바탕으로 이 우주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수를 담고 있는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에 집중했는데요. 딱 보기에도 어려운 미지수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식은 좌변엔 시공간의 기하학적 정보, 즉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를, 우변엔 물질 혹은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내며, 쉽게 말해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에 의해 시공간이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식을 이리저리 잘 조합하여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우주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탄생을 한 건지, 앞으로 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우주가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식이 너무나도 풀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식을 각각 뜯어보면 리치 텐서, 스칼라 곡률, 계량 텐서 등등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용어조차 어색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 역시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방정식을 탄생시킨 만큼 풀이하는 데에만 성공했다면 그가 평생토록 염원해왔던 이 우주의 본질을 알아낼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뛰어난 창의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수학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 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었죠. 데이비드 힐버트라는 수학자는 당시 아인슈타인의 수학 실력을 보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는 애들이 아인슈타인보다 4차원 기하학을 더 잘 이해할 것이요.
그렇게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며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또한 하나의 숙제로 남는 듯 하였는데,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6년, 불과 2달 만에 이 식의 첫 번째 해답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해답이 당시까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난해한 결과였다는 건데요. 그가 내놓은 해답대로라면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인간의 과학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건 그 해답을 내놓은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한창 전투 중이었던 군인이었다는 건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카를 슈바르츠 실트였습니다. 그에게도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은 너무나도 어려운 수학 문제였는데요. 하나의 식 안에 무려 16개의 미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괴랄할 난이도는 물론 미지수 하나의 값을 제대로 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식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수많은 미지수들이 모두 상쇄되는 그런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회전하지 않고 완벽한 구 모양을 한 별의 형태였는데요. 회전하거나 복잡한 모양으로 생긴 별의 계산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단순한 모양의 풀이부터 시작한 것이었죠. 원형의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를 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얻어낸 해는 그의 이름을 따 슈바르츠 실트 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 슈바르츠 실트 해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얻은 해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그는 구대칭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을 기술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별이 중력에 의해 쪼그라들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는 특이점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천체,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한 것이었죠.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빨아들이며 태초의 상태로 돌려놓는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블랙홀. 블랙홀의 주변을 지나가는 물질들은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일지라도 블랙홀을 이겨낼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어마무시한 존재인 블랙홀은 과연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블랙홀은 보통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항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성은 막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천문학적인 압력으로 말 그대로 꽉 쥐어 짜지고 있는데요. 그 힘이 워낙 방대하여 모든 항성들은 전부 찌그러져 있어야 하지만 왜인지 모두 멀쩡하게 커다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항성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성 내 원자들은 서로 충돌하며 핵융합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이게 중력에 저항해 반대로 항성을 팽창시키며 적절히 행성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항성이 그런 방법으로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었는데요. 항성은 일생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소를 이용해 핵융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산물인 헬륨이 계속해서 생성됩니다. 시간이 흘러 헬륨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게 되고, 이는 수소 핵융합을 점차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수소 핵융합 빈도가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은 대폭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막대한 양의 중력을 버티지 못한 항성은 점점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늘어난 중력 탓에 헬륨의 핵융합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항성 내 여기저기 퍼져 있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항성은 전보다 더 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죠. 이후 항성은 헬륨을 거쳐 탄소, 산소, 네온과 규소와 같은 더 무거운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철이 생성되는데, 이 단계에서 항성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이전의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 항성을 유지할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철 이후의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 반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핵융합을 통해 항성의 중력을 견뎌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항성 내 철이 계속해서 쌓이며 항성은 중력을 이기지 못해 수축하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크기가 줄어든 항성은 점점 중력이 강해지고, 결국 사건의 지평선보다 작아져 중력이 극한에 치달으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 블랙홀로 변모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블랙홀의 수명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블랙홀의 수명은 블랙홀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대략 태양의 2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만 1.2 곱하기 10의 70제곱년으로 현재 우주의 나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이론이 막 탄생할 무렵 과학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아름답고도 찬란한 우리 지구가 결국은 블랙홀이라는 무시무시한 천체에 빨려 들어가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이론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었죠. 하지만 다행히 그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0%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높은 확률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엔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블랙홀의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자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시작 빅뱅, 우주 배경 복사, 퀘이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 수많은 증거들이 빅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점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왜 어떤 이유로 갑자기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블랙홀 우주론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공식은 블랙홀의 크기를 구하는 슈바르츠실트 반지름 공식입니다. 그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부터 도출해낸 아주 위대한 식이죠. 이 공식에 원하는 별의 질량을 넣으면 해당 별이 블랙홀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블랙홀이 될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블랙홀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건의 지평선 크기, 즉 블랙홀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또 질량과 부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블랙홀의 평균 밀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우주 전체의 질량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주의 총 질량은 3 곱하기 10의 52제곱킬로그램인데요. 이를 공식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약 8.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제곱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라는 우주 크기 블랙홀의 평균 밀도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알려진 우주의 평균 밀도는 약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제곱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주의 평균 밀도와 우주의 크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10배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를 근거로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블랙홀 속에 있는 우주 문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 있다면 엄청난 중력 차이로 인해 몸이 갈기갈기 찢게 하는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런 질량과 평균 밀도를 가지고 있는 블랙홀이 있다면 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은 굉장히 평탄한 시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어도 우리의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우주의 평균 밀도와 우주의 크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같다는 것은 굉장히 수상한 일이기는 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 중에 결단코 우연은 없으며 모두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블랙홀 우주론에는 기존의 몇몇 관측들을 설명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우주론에 있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정상 우주론이 주류일 당시 우주가 팽창한다는 생각은 바보 취급당하며 사장될 뻔했죠. 하지만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다면 어떻게 팽창을 한다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빨라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죠. 만약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있다면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어차피 같은 중력을 받는 블랙홀에 위치해 있을 테니까요. 또한 프리드만이 구상한 우주의 표준 모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우리 우주의 모양을 예측했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닫힌 우주가, 크면 열린 우주, 같으면 평탄한 우주가 된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는 열린 우주 혹은 평탄한 우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언젠간 중력에 의해 한 점으로 모이는 닫힌 우주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에서도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이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전역에 펼쳐져 있어 빅뱅 후 우주가 급팽창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있다면 우리 우주의 물질들은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고 구분 가능할 정도로 특정 부분에 물질이 몰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약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우주가 블랙홀 안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블랙홀 우주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약점을 모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이론을 한 가지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3차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우주에서 생겨난 블랙홀은 2차원으로 이루어진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우주보다 한 단계 높은 4차원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는 사실 4차원에 존재하는 별의 잔해, 블랙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블랙홀의 중력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동시에 이 우주가 시작된 지점, 즉 블랙홀의 특이점을 절대로 관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블랙홀에서 방출된 물질들은 사건의 지평선을 둘러싸는 막을 형성하고 팽창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주 팽창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정말 우리 우주는 사실 4차원에 존재하는 블랙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이론 역시 한계점이 있긴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관측해온 데이터는 기존의 빅뱅 및 인플레이션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홀 우주론은 약 4% 정도의 오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는 4차원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이를 증명할 방법조차 없죠.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블랙홀 우주론 대신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블랙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블랙홀의 성질에 대해 예측하고 추측하더라도 블랙홀이 실존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데에만 10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아직까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인 블랙홀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문명을 다시 한번 한 단계 앞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구원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이상 진화시킨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당시 당장 눈앞에 보이던 것만을 연구하던 과학자들과 달리 이 세상이 어떠한 이유로 움직이는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궁금해했고 그 결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에게 있어 다시는 없을 최고의 아이디어를 탄생시켰죠. 그의 상대성 이론이 역사상 최고의 이론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21세기 근간을 이루는 모든 과학 이론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별 상관없다고 생각되던 우주의 이야기부터 우리 실생활 이야기까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 상대성 이론에서 출발하였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 이론의 초창기, 과학자들에게 있어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을 잡아먹는 그야말로 우주의 무덤과도 같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 무덤의 위압감은 엄청나서 이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만큼이나 블랙홀은 엄청난 활용성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물체를 빨아들이며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 블랙홀. 만약 블랙홀을 정의하는 사건의 지평선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는 빛조차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건의 지평선 바깥은 안전할까?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을 가진 항성이 작은 구체로 변한 것인 만큼 어마어마한 중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블랙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중력의 세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의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블랙홀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신체가 블랙홀 쪽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블랙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가까운 쪽이 더욱 많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길게 또 가늘게 변해가죠. 이 현상을 보고 우리의 몸이 마치 스파게티처럼 변한다 하여 스파게티 효과 또는 국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길어진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사건의 지평선에 닿게 될 텐데 이때 우리는 단 0.0001초도 되지 않는 순간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블랙홀에 들어간 우리의 몸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두께는 고작 원자 하나의 크기밖에 되지 않을 테죠. 그러다 중력을 이기지 못한 신체는 절반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다시 절반, 또 절반, 또 절반으로 나눠지며 어느새 특이점에 도달해 이 우주에 있었다는 흔적마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희망적인 건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데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빛의 속도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우리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때 블랙홀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있다면 점점 우주가 빠르게 흐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뱃속 버튼을 누른 것처럼 우주가 무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테죠. 하지만 수백만 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걸 느끼게 된다면 결코 다행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체를 블랙홀 바깥에서 지켜본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체가 사건의 지평선에 닿는 순간 갑자기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재밌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물체가 블랙홀의 궤도에 진입하며 평범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다 점점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지는데 이상하게도 점점 물체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죠. 이는 사건의 지평선에 다다를수록 중력이 강해져 물체를 비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강한 중력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오다 보니 당연히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죠. 이후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진 물체는 더욱 중력이 강해지게 되고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물체가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게 비로소 무한한 시간이 흘렀을 때 물체는 점점 흐릿해지며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든 어떠한 물체든 블랙홀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도 우리의 기억도 모두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말겠죠. 때문에 블랙홀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들어갈 수 있다면 꽤나 재미있는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풀어낸 슈바르츠 실트 해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말로 이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여지없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사실 이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탓에 그리 신기하진 않지만 그 다음 특징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슈바르츠 실트 반경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시공의 반대편 비친 거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블랙홀에 의해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쯤 우주에는 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 그 구멍을 볼 수 있다면 그 구멍 속에는 우주의 반대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거울 우주는 어차피 소통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블랙홀 속에 들어가 우주 너머의 공간을 본다고 쳐도 어차피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져 버릴 테니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구멍을 통해 다른 우주로 가려면 그 탐사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었죠. 따라서 슈바르츠 실트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거울 우주가 수학적으로 필요하긴 했지만 물리학적으로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1935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동료 네이선 로젠과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인슈타인 로젠달이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 사이에 마치 다리와 같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앞서 말했듯 겨울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이러한 논문을 냈음에도 이는 단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논문일 뿐 실제로 이 다리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지라 블랙홀의 존재와 그 효용성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196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커는 슈바르츠 실트가 구했던 방정식의 해에서 하나의 조건을 추가해 또 다른 해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회전을 배제하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면 커는 회전까지 그 계산에 집어넣었죠. 그 결과 회전하는 무거운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하지 않고 납작한 고리 모양으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고리 모양의 블랙홀이 상당히 흥미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블랙홀의 옆쪽에서 우주선이 움직인다면 그 우주선은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공류를 맞닥뜨려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그 고리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접근시키면 여전히 많은 중력을 버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의 중력까지는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주선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통과한다면 엄청난 중력을 견디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과에 있는 벌레가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과의 둘레를 기어가야 하지만 사과의 안쪽을 파먹으면 쉽게 반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웜홀이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블랙홀과 웜홀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천체들이 단지 수학적으로 존재할 확률만 존재하고 있을 뿐 실제 현실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100번 양보해서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 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렇게 빨아들인 어마어마한 질량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요. 만약 이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들을 빨아들인다면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고 블랙홀은 빨아들인 물질들을 먹고 크며 블랙홀이 행사하는 중력장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겁니다. 이대로라면 블랙홀이 우주에 단 하나라도 생기는 순간 모든 우주가 블랙홀에 잡아먹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하지만 이 우주의 미래가 모두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종말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종말이었고 그에 따라 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무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천체가 있다면 반대로 무한히 물질을 내뱉는 천체도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을 내뿜는 천체에 화이트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블랙홀처럼 마냥 쉽게 존재할 수는 없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질량이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질량이 화이트홀로 나오는 것이고 이 둘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웜홀이다. 꽤나 그럴듯한 주장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에너지가 중력에 의해 무한히 압축되긴 하지만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 압축된 질량을 방출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화이트홀이었죠. 그리고 1964년 마침내 화이트홀을 찾아내었다는 논문이 하나 발표됩니다. 러시아의 천체물리학자 이고리 드미트리예비치 노비코프는 지구로부터 무려 29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퀘이사가 화이트홀일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만큼 퀘이사는 지금까지 발견한 천체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퀘이사의 밝기는 태양의 약 1조 배 정도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들의 밝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 은하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수십만 내지 수백만 광년에 이르는 크기인 반면 퀘이사의 크기는 0.01광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 은하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은하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퀘이사가 화이트홀이라고 주장하기 충분했죠. 이에 과학자들은 과학이 다시 한번 혁명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퀘이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퀘이사에 대해 파헤쳐보면 파헤쳐볼수록 퀘이사는 화이트홀이라기보다는 블랙홀 쪽에 더욱 가까워 보였는데요. 퀘이사 주위 천체와 가스의 운동을 관측해보면 작은 영역에 막대한 질량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관측 사실을 설명하려면 블랙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퀘이사를 화이트홀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빛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블랙홀이 빛이 나는 걸까요? 모든 블랙홀이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블랙홀 주위에서 막대한 물질이 떨어져 들어갈 때 흔히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강착 원반이 형성되고 원반이 가열됨에 따라 태양 1조배에 달하는 빛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후속 연구 결과 만약 무한히 물질들을 내뿜는 화이트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화이트홀 주변에 막대한 양의 질량이 생성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더욱이 1974년 호킹 박사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뱉기도 한다는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하면서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웜홀에 대한 연구는 점점 사장되어 갔죠. 그런데 1988년 한 과학자가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과학자는 호킹 박사와 블랙홀의 존재를 두고 내기를 했던 인물로 바로 킵손 교수였죠. 그는 슈바르츠 실트가 주장했던 블랙홀을 이용한 웜홀이 아닌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주장했던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를 통해 웜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둘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때는 중력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어 서로를 밀어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킵슨 교수는 이 음의 물질을 잘 사용하면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킵슨 교수가 주장한 웜홀이 슈바르츠-실트 웜홀과 다른 점은 블랙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슈바르츠-실트 웜홀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블랙홀과 나올 화이트홀을 찾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길 방법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킵슨의 웜홀에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든 온전한 모습으로 웜홀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획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킵슨의 웜홀에서 가장 필요한 음의 물질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실험적으로 음의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음의 물질은 블랙홀 안에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 블랙홀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음의 물질을 가져올 방법은 없으니 아직까지 웜홀에 대한 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음의 물질을 가지고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웜홀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웜홀이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해 그 사이에 웜홀이라는 통로를 뚫는 것인 만큼 웜홀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만약 웜홀이 자연상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33제곱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킵슨 교수의 이론처럼 웜홀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 웜홀을 사람이나 물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웜홀이 그렇게 허황된 이론만은 아니었는데요. 얼마 전 과학자들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작은 웜홀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기도 하였죠. 다시 말해 웜홀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만약 이 웜홀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블랙홀 안에 들어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이며 오히려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우주의 비밀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비밀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 블랙홀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블랙홀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인 1905년, 오랜 시간 동안 베일에 감싸져 있던 우주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 다른 논문들과 달리 우주의 근반을 이루는 모든 것을 다뤘던 만큼 현대 과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그에 따라 정상우주론, 빅뱅 이론, 블랙홀 이론, 웜홀 등등 직전 시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논문들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죠. 이때 나왔던 생각들은 너무나도 혁신적이었던 나머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구 대상이며 앞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가가 180도 바뀌어버린 재미있는 생각도 있었으니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처음 블랙홀 이론이 제시되었을 당시만 해도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과학계에 종사하는 모든 학자들에게 욕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 블랙홀이 우주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되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블랙홀이 이 세상을 집어먹는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론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무한한 중력으로 주위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인다는 매력적인 신비한 천체, 블랙홀. 말도 안 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덕에 블랙홀은 과학의 상식을 깨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우주에게 있어 블랙홀의 존재는 마치 게임 속 핵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구시대 과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류는 마침내 블랙홀의 존재를 관측하는 데 성공해내고야 맙니다. 블랙홀이 없다면 이 우주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었죠.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보이는 우주의 비밀이 바로 이 블랙홀에 있다는 사실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을 블랙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과학자들은 블랙홀 그 자체, 이 블랙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집중해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무시무시한 존재의 블랙홀은 과연 어떻게, 어떤 이유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블랙홀은 보통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항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성은 막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천문학적인 압력으로 말 그대로 꽉 쥐어짜지고 있는데요. 그 힘이 워낙 방대하여 모든 항성들은 전부 찌그러져 있어야 하지만 왜인지 모두 멀쩡하게 커다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항성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성 내 원자들은 서로 충돌하며 핵융합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이게 중력에 저항해 반대로 항성을 팽창시키며 적절히 행성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항성이 그런 방법으로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성은 일생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소를 이용해 핵융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산물인 헬륨이 계속해서 생성됩니다. 시간이 흘러 헬륨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게 되고, 이는 수소 핵융합을 점차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소 핵융합 빈도가 줄어들자 막대한 양의 중력을 버티지 못한 항성은 결국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늘어난 중력 탓에 헬륨의 핵융합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항성 내 여기저기 퍼져 있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항성은 전보다 더 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죠. 이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항성들은 헬륨을 핵융합할 충분한 압력과 온도를 만들어내지 못해 이 단계를 마지막으로 백색 외성이 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그 외의 항성은 헬륨을 거쳐 탄소, 산소, 네온과 규소와 같은 더 무거운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철이 생성되는데, 이 단계에서 항성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이전에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 항성을 유지할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철 이후의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 반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핵융합을 통해 항성의 중력을 견뎌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항성 내 철이 계속해서 쌓이며 항성은 중력을 이기지 못해 수축하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크기가 줄어든 항성은 점점 중력이 강해지고 결국 사건의 지평선보다 작아져 중력이 극한에 치달으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 블랙홀로 변모하게 되죠. 블랙홀이 되기 전까지 항성의 내부에서는 수소부터 철까지 핵융합을 한 원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된 이후에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이한 천체가 있다면 모든 것을 내뱉는 천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때문에 과학자들은 블랙홀과 정반대 개념인 화이트홀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모든 것을 내뱉는 화이트홀로 나오게 되고, 이를 바로 웜홀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호킹 박사가 블랙홀은 항상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호킹 복사를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화이트홀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웜홀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킵소는 시공간의 웜홀과 항성 간 여행에서의 유용성이라는 논문에서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으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현재 블랙홀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내부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웜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는 웜홀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으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시작, 빅뱅, 우주 배경 복사, 퀘이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 많은 증거들이 빅뱅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빅뱅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4차원 우주 속 블랙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처음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슈바르츠 실트는 질량을 통해 블랙홀의 크기를 계산하는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 공식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공식이면 질량을 가진 별이 블랙홀이 되려면 얼마나 압축되어야 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블랙홀이 되면 그 크기가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식에 지금까지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얻어낸 우주의 총 질량을 넣으면 우리 우주만한 블랙홀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크기의 질량, 부피를 바탕으로 평균 밀도를 구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현재 추측하고 있는 우주의 평균 밀도와 오차가 그리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블랙홀 우주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사실 블랙홀 안에는 한 단계 차원이 낮은 우주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안타깝게도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관측해온 데이터는 기존의 빅뱅 및 인플레이션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홀 우주론은 약 4% 정도의 오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는 4차원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이를 증명할 방법조차 없죠.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블랙홀 우주론 대신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인류 역사 최초로 지구에서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M87 은하의 블랙홀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EHT팀.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해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M87의 존재하는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 무려 5페타바이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테라 하드디스크 5만 개 분량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들이 굉장한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추정해오던 블랙홀의 질량을 보다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정한 M87 블랙홀의 질량은 무려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할 정도로 무거웠는데요. 문제는 이 질량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한 블랙홀의 무게와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보통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무겁고 중력이 강할수록 주변에 붙잡힌 은하 속 별들은 빠른 속도로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별들의 속도로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론대로라면 M87 블랙홀의 질량은 45억 태양 질량쯤 됐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관측을 통해 측정한 값은 무려 65억 태양 질량, 오차만 2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 오차를 단순한 계산 실수, 관측 오류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그 오차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4월 8일 이런 오차에 대한 대답을 하는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되는데요. 그에 따르면 블랙홀이 암흑물질을 먹어치우며 성장하였고 그 양이 이론값과의 오차 20억 태양 질량이라는 것이었죠.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발표 역시 기존의 상식을 깨버리는 놀라운 논문이었는데 보통 우리에게 알려진 블랙홀의 성장 조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기체, 성간진, 그리고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흡수하거나 블랙홀이 다른 항성 혹은 다른 블랙홀과 융합할 경우가 있죠. 하지만 주위의 물질을 흡수하였다기에는 20억 태양 질량만큼 빨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블랙홀과 충돌했다기에는 그곳에 다른 블랙홀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M87 블랙홀이 예상치보다 20억 태양 질량이 무겁다는 건 암흑물질의 섭취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블랙홀은 암흑물질도 먹나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무엇이 문제인 걸까? 보통 블랙홀은 강한 중력으로 자신의 주위에 많은 물질을 모읍니다. 이때 블랙홀의 중력에 이끌린 가스 입자들은 블랙홀의 주위를 공전하며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들의 집합을 바로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강착 원반 속 물질들은 엄청나게 높은 밀도와 에너지로 궤도를 돌며 서로 수없이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치 큐대로 당구공을 칠 때 친 공은 멈추지만 맞은 공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물질들 역시 둘 중 하나는 에너지를 잃어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에너지를 얻어 더욱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에너지를 잃어 속도가 느려진 물질은 더 이상 블랙홀의 궤도를 돌 정도로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아 서서히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 물질들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아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물질들은 블랙홀 주위를 계속해서 공전할 뿐 블랙홀을 배불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흑물질은 중력 이외에 그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중력에 이끌려 블랙홀 주변으로 올지언정 블랙홀을 계속해서 공전할 뿐 빨려 들어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물질의 충돌 대신 암흑물질끼리 충돌하여 방금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은하단과 은하단이 충돌해 발생하는 총알성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은하단의 충돌 당시 대부분의 물질들은 서로 충돌을 하여 충돌의 중심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암흑물질은 마치 서로를 무시하듯 지나쳐 양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암흑물질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다시 말해 서로 부딪히더라도 신경 하나 쓰지 않고 지나가는 존재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암흑물질이 블랙홀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블랙홀의 주위로 올지언정 서로 충돌한다 해도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블랙홀 주변을 공전할 뿐 먹히지는 않아야 했죠. 그런데 실제 M87 속 블랙홀을 관측하였을 때 그 속에 암흑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 그의 질량은 천문학자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암흑물질의 성질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도대체 어떻게 이 둘이 충돌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는 탐구를 시작해야겠죠. 빅뱅 이론에서부터 시작된 블랙홀이 되려 빅뱅 이론을 흔들고 있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블랙홀이 지적하는 빅뱅 이론의 오류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부르는 천체는 태양과 같은 항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과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인한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며 구형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성이 자신이 가진 수소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이 평화로웠던 시간은 파멸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먼저 항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를 거의 다 사용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항성은 더 이상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항성은 더 이상 어마어마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중력을 이겨낼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행성의 중심 핵이 가장 먼저 항성 안쪽으로 힘없이 쪼그라들게 되죠. 항성의 중심 핵이 쪼그라들게 되면서 중심 핵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온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 핵을 감싸고 있던 수소가 높아진 온도 때문에 다시 한번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 항성 내부 곳곳에 존재하고 있던 수소들이 마구잡이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원래라면 항성의 가장 안쪽 내부에서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분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조절 가능한 정도였다면, 이제는 수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항성은 더 이상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중심 핵을 제외한 항성의 껍데기는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오르게 되고 본래 모습보다 수십 배 이상 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상태가 바로 그 유명한 적색 거성 상태이죠. 이 단계에 들어선 별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듯 더 거대하고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항성은 오랜 시간 동안 핵융합 과정을 거치며 결국 내부에는 탄소 찌꺼기만이 가득 차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시킬 물질이 남아나지 않게 되죠. 이후 이미 너무나도 거대해버린 이 구체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한 중심핵은 조금씩 수축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엔 껍데기 부분이 계속해서 팽창해 어느샌가 우주 공간 곳곳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성의 중심핵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때 노출된 중심핵에서 나온 빛에 의해 팽창한 껍데기, 가스 덩어리들이 이온화되어 빛을 내게 되면서 행성상 성운이라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빛을 내는 천체, 즉 탄소 찌꺼기가 뭉쳐져 있는 중심핵의 민낯이 바로 백색 외성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같은 항성의 일대기입니다. 우리 태양도 지금으로부터 약 123억 년이 흐른다면 이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는 빅뱅을 위협할 만한 딱히 위협적인 사실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백색 외성이 빅뱅 이론을 부정할 만한 단서가 된다는 것일까? 그 단서는 바로 백색 외성의 질량에 있었습니다. 사실 천체에 있어 질량이란 자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질량이 크면 오랜 기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성의 경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의 재료, 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큰 만큼 중력도 강해지게 되고, 이 중력에 의해 중심핵이 크게 밀집되는 것은 물론 어마어마한 양의 핵융합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그 질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이 약 170억 년 정도 살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태양 질량의 3배쯤 되는 별은 고작 6억 4,150만 년, 만약 10배 정도 되는 별이라면 고작 3,162만 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반대로 태양 질량보다 아주 조금 작은 별의 경우 약 175억 년이나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백색 외성이 빅뱅 이론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백색 외성들은 대부분 태양 질량의 약 0.14에서 0.184배에 이르는, 즉 20% 정도도 미치지 않는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보통 이들을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지요. 문제는 이들의 수명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약 1551억 년부터 많게는 약 5500억 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의 나이는 이제 고작 약 138억 살인데 이 백색 외성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1551억 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결국 기어이 우리 빅뱅 이론은 틀리고 만 것일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이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자신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항성과 함께 공전하는 이른바 단주기 쌍성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주기 쌍성계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공전하는데, 이 두 항성이 가까워질 때마다 질량이 더 큰 항성이 더 작은 항성의 질량을 흡수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극저질량 백색 외성 역시 현재까지는 관측하지 못한 항성에게 질량을 빼앗기게 되면서 평범한 백색 외성에서 극저질량 백색 외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태양 질량의 20% 미만 질량의 항성들은 아직 백색 외성이 접어들지 못했으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항성들조차 아직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지 아직 우리가 우주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미 다른 별의 질량을 빼앗아오는 형태를 많이 봐온 만큼 현재는 이쪽에 더욱 무게가 실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태동한 블랙홀은 자기 자신부터 자신으로 오기까지의 과정까지 모든 부분에서 빅뱅 이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과학자들은 사실 빅뱅 이론은 틀렸으며 빅뱅 이론을 맹신한 나머지 모든 현상을 빅뱅 이론에 끼워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 어떠한 물체와도 상호작용하지 않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솔직히 말이나 되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빅뱅 이론을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수많은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 옳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론을 수정하고 있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 수정이 꽤나 올바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완되고 발전되고 있는 빅뱅 이론은 점점 우주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때문에 우리는 블랙홀이 아무리 빅뱅 이론을 부정하는 결과들을 가져오더라도 계속해서 이 블랙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게 틀렸으면 받아들이고 새롭게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학이니까요. 분명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수없이 수정하고 보완해나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우주의 비밀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